대담 김누리, 이승원, 쌩킴, 이승원네 교수님으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일단 들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구정은 기자님. 그 민주주의 우린 이제 국가 순위 언론에 잘 나오고 이 보고서도 참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구정은 기자 이번 기회에 순서를 한번 나오는 게 있고 이코노미스트에서 하는 이제 그 산하기관에서 하는 그 민주주의 지수인데 이제 그게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좋은 점수 나와 좋아하다가 우리나라 또 나쁜 점수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밑에다 댓글로 이거 외국에서 잘 모르고 하는 거다 하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선거와 다원주의 이런 거 하나 매기고 그 다음에 시민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부의 기능 얼마나 원활하게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나. 그 다음에는 정치 참여, 시민의 참여와 그 다음에 정치 문화예요. 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가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하며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고 정부는 일을 잘하는가. 작년의 상황을 종합한 보고서에는 지금 갈등과 전쟁이 많다 보니까 갈등의 시대라는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1등부터 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나라들이에요.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고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뉴질랜드를 아시아라고 본다면 뉴질랜드가 2위, 대만이 12위, 일본이 16위. 한국이 22위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하고 유럽의 그리스가 한국보다 한 단계 위인 공동 20위예요. 한국 바로 아랫 단계가 이제 프랑스가 스페인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24개국 분류가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민주주의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프리덤 하우스는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부분 이거 지수를 뽑는데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서 한국이 58위. 이것은 우리나라가 여기저기서 얻는 각종 랭킹 중에서 거의 젠더 지수 다음으로 낮지 않을까. 프리덤하우스에서 이 한국 관련된 코멘트를 보면은 한국인들은 정기적인 권력 교체와 강력한 정치적 다원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참 높은 평가고 좋은 점이죠. 소수자 원리와 사회적인 통합에서는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부패와 여성 혐오는 지속적인 문제이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정부와 이제 기업, 경영자들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다 아는 것을 그냥 남의 말을 통해 한번 들어본 겁니다. 이승원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강의를 주셨는데 이 민주주의 하면은 어떤 범주 기준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는 나라의 기본적인 요소들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김누리 교수 지금 독일 교육과 연관지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독일은 놀라운 나라가 돼서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란 나라는 국제적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라든가 입소스라든가 큐리서치 이런 데서 매년 하는 이런 조사 설문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어디냐 이런 항목이 있어요. 독일이 대체로 2016년 이래로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게 믿어지세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지금 그 잘하고 있는 독일 아이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600만 명을 학살했죠. 누가 이렇게 했나요? 제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이렇게 일으켰나요?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누가 했나요? 그건 인류에 대한 범죄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누군가요? 히틀러죠. 독일은 20 최악의 전범국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나라가 지금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모범국이 된 거예요. 거기 전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거기에는 교육개혁이 있었던 거야. 1970년 이 교육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잘하는 독일 아이들 길러낸 거예요. 얘들은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인 그런데 그때 그럼 교육개혁을 어떻게 했냐? 그 교육개혁의 핵심 모토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예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게 테오도르 아도르노 1903-1969 독일 사회학자가 독일 교육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경쟁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걸 기본적인 모토로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학교에서 일체 경쟁을 안 했습니다. 등수도 없고 석차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아비투어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때까지 정할 수 있어요. 90% 이상이 붙어요. 대학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다 공부할 기회를 충분히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걸 시작한 게 1970년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 50년이 더 됐잖아. 지금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킴 못해요.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절대평가를 한 거를 비춰봐서 또 다른 변별력이 뭔가를 만드는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죠. 김누리 교수 오늘날 이런 성숙한 사실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성숙한 제가 독일에 갈 때 어떻게 이런 애들 길러냈을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 교육개혁을 하는데 경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을까? 왜 그 경쟁을 야만이라고까지 했을까? 그 부분이죠. 그게 좀 궁금하죠. 경쟁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히틀러 때문이죠. 우월성 뭐 이런 것들 결국은 70년의 핵심은 바로 히틀러 과거의 청산이었어요. 목적이 그 당시에 나왔던 핵심적인 구호가 아우슈비츠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우슈비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당연히 인적 제도적 청산을 해야 되겠죠. 과거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독일을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100세 넘은 사람. 나치 전범 지금도 발각이 되면 그냥 감옥에 넣잖아요. 우리가 늘 보잖아요. 더 근본적인 과거 청산은 뭐겠어요. 히틀러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본 거예요. 히틀러는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세계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거대한 정글로 봤죠. 그리고 이 정글에서는 다윈의 법칙 다윈의 진화론이 적용된다. 그것은 뭐예요? 적자 생존, 양육강식, 자연도태 이게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학대하고 덜어 학살했기로써니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한 거예요. 요 민주주의자들은 다르죠. 민주주의자들은 모든 구성원들은 다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있고 그들은 다 다양한 소양과 취향과 재능이 있고 그 사이에 우열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교실 보세요. 우리 교실에서 민주주의자가 가능하겠어요? 민주주의자가 길러지겠어요? 경쟁 우열 집에 지금 한국 교실에서 12년 배운 아이들은이 논리를 완전히 무장해요. 한국 교육의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육에서 정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게 사실. 우리가 노말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병들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조정상성의 병리성. 생킴 노래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벽돌로 만드니 벽에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지 마라가 개개의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거 벽을 부수자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 말씀이시죠. 김누리 제가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제도는 얻었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자는 없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자 맞아요. 사실은 권위주의자 파시즘의 범주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국인은 왜 그럴까요? 한국 교육을 12년 동안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물음이에요. 이 교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한국 교육을 잘 받을수록 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생킴 저도 지금 한모 교육업계에 한 20년 넘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방안에 코끼리 같이 무시를 해요. 이게 뭐냐면 건드릴 수도 없고 해결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실 뭐 일반 2반 나눠져 있고 반장 부반장이 있고 분단장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또 선후배가 돼 있고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 군국주의가 뭐라 그럴까 이게 학교인지 군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 소대 규모로요. 그런데 일본조차 지금 그걸 만들어낸 일본조차도 이제 선후배 센파이 고아이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걸 일본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우리를 갖고 있는 거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길러낼 수 없는 시스템 체제예요. 그쪽으로 풀어나간다고 하면은 교육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혁하기가 힘들거든요. 구하은 기자, 교수님 그 독일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흔히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 안 했는데 독일은 저것 보아라 반성하지 않았나 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독일도 처음부터 반성했던 건 아니었고 상당 기간 부정의 기간을 거쳤다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야 개혁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한다며 지금은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또 보이는 동향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독일 사회의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혹시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김누리 아까 70년 그 교육개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독일은 69년까지 일본보다도 과거 청산이 더 안 된 나라예요. 사실은 69년에 총리가 쿠르트 케오르크 키징거라는 사람인데 나치 당원이었던 자예요.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68혁명이라고 하잖아요. 68혁명 때 독일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과거 청산이었고요. 그때 이제 30살도 채 되지 않은 베아테 클라르스펠트라고 하는 28살 먹은 젊은 여기자가 그 쿠르트 키징거가 전당대회에 앉아 있는데 단상에 올라가서 뺨을 쳐요. 이게 완전히 독일 68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늙은 나치의 뺨을 치다 이렇게 뽑았어요. 당시에 이게 그 이후에 69년에 나온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는 장면. 그것과 가장 상징적인 그 시대의 사진이었어요.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어서 독일이 일어섰다 하는 기사가 현재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교육을 했고 IFAFO라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독일을 위한 대안.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독일 유럽 전체에서 극우 정치 포텐셜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단 한 번도 극우 정당이 독일 의회에 진출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프랑스의 경우는 극자와 극우가 대체로 15% 정도잖아요. 포텐셜이 극자도 세고 프랑스 공산당 다 세요 15% 정도 돼요. 독일은 5%가 넘어야 들어가잖아요.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독일은 그야말로 청정의회 극우파가 그러다 처음 들어간 거예요. 2017년에 이건 이제 시리아 난민 150만 명을 받은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봤어요. 독일에서 정치 토론을 하는데 그런 토론을 처음 봤어요. 독일을 위한 극우 정당 그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내 개성당 대표들이 앉아 토론을 해요. 독일이 투명해가지고 그래요. 아무도 뭐 질문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없는 존재야 얘들은 우리 정치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식이에요. 한 10분 하다가 극우 정당 대표가 나가버렸어요. 독일에서 처음 봤어요. 이 사람 그런 토론을 하는 거 그 이후에 그 다음 선거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표가 3% 떨어졌고요. 요번에 확 올랐죠. 최근에 들어와서 확 올랐는데. 동독지역에서 주로 많이 동독지역에서 그건 이제 상당 부분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동독 쪽은 여전히 좀 낙후되어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일된 30년이 됐는데도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작년에 헤센 선거에서 서독이에요. 서독 헤센은 서득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데 거기서 거의 극우 정당이 18% 표를 얻었어요. 그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서너 달 전에 그 직전에 베를린 시장에 했던 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분이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헤센주에서 일어난 현상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서독에서 극우 정당 AFO가 18%, 19% 얻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했더니 이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인 전체를 지금 휩싸고 있는 불안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해.
그것이 서독까지 지금 덮쳐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에 우리 대학원생들이 독일에 갔다 왔는데 베를린에서 100만 명 이상의 AFO에 반대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가서 봤대요. 얘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인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세력 사이에 그런 긴장들이 있는 거고 그들을 넉넉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주류의 정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샌킴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위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무력 진압을 나왔던 그 군경들의 총구에 붉은색 카네이션을 꽂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네이션 혁명이 일어났고 2004년도 유센코라는 우크라이나 독재자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키이우 광장에서 하필이면 그때 다 오렌지색을 입고 있었어요. 오렌지색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1년도부터 이제 미얀마의 민주화하고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는 생존 투쟁이라고 봐요.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미얀마가 잊혀졌어요. 아직도 아니지.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의 그런 참상도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또 그게 뉴스에서 다뤄지면 또 채널 돌아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얀마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소한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지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승원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 또 우상의 어떤 파시즘 이런 것들 내세우는 것 같고 저도 거기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따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마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교수님께서 해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교육 혹은 민주주의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되는 점인가 봐요. 김누리 교수 한국민주 분야에서는 굉장한 성취를 했는데 어떤 분야에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체로 4개로 나눠가지고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정치민주화는 상당 정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민주화가 되어 있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회민주화는 뭐겠어요? 개별 사회조직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서 그 조직이 운영되는가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경제민주화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독일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사회에서 노조 대표, 노동자 대표가 50%, 주주 대표가 50% 들어가서 모든 결정을 해요. 50대 50이에요. 그게 경제민주화예요. 한국으로선 아직 너무나 먼 이야기이고요. 문화민주화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사회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선 거의 유일하게 민주화가 이루어진 영역은 정치 영역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층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긴 유일한 영역이 정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정치 영역을 악마화합니다. 정치 혐오가 마치 더 세련된 정치적 취향인 것처럼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정치 영역을 통해서 사회민주화와 또 경제민주화와 문화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과연 민주라는 단어가 가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